네, 그러면 저기 그 박사님께 한번 제가 좀 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우선은 오픈식이니까요. 네. 네, 좀 편안하게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반중은 뭐 알겠는데 반중과 국익과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냥 중국은 원래부터 약간 좀 미국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던 국가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별로 크게는 안 좋아한다. 그거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안다 나도. 라고 하는데 왜 굳이 반중을 해야 되며 이 조직에서 얘기하는 국익과의 연관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생각이 아니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교역을 얼마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중국하고 척을 지고 중국하고 대립해서 우리의 어떤 경제를 자꾸 훼손시키려 하느냐 이런 거에 전제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우리의 기술들을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물론 따라온 거는 거의 한국인이 공짜로 기술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개혁개방 이후에 노무현 때서부터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계속 한국의 기술을 중국에다 제공했습니다. 아, 노무현 때부터 네. 한국의 좋은 기술들을 김대중, 노무현, 네. 특히 문재인 정권 어마어마하게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갖고 선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따라왔었죠. 충전 배터리까지. 이랬는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은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가 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에게 기술을 주면 안 됩니다. 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로 끼는 이 기간을 최대한 늦게 오게끔 해야겠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를 중국에게 기술을 이전을 시켜서 빨리 우리나라가 샌드위치가 되게끔 이거를 촉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빨리 우리가 다른 기술이라든가 다른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을 해서 중국이 기술을 따라와도 우리가 다른 거를 할 수 있게끔 시간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 수 없게끔 한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여당 정치인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 이랬는데 그래서 중국이 기술을 따라오면은 우리에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가 첫 번째 이유고. 자, 그래서 이미 중국이 바싹 우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국이랑 교역해서 먹는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2년 정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중국 기술 다 따라오면 중국은 한국 거 수입 안 해요. 시꺼 써. 왜? 품질이나 가격이나 자기께 나는데 모터는 한국 거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교역 1등을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중국은 한국과 함께 나눌 생각 자체가 없었다. 필요해서 하는 거죠.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과 교역을 한 거고 그러면서 관시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특별하게 한국만 교역 1등의 자리를 부여해 준 건데 그것도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 핸드폰이 2년 전에 중국 내에서 1등을 하다가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한 방에 일어난 거예요. 왜? 삼성, LG로부터 필요한 과학 기술을 전부 다 받자 샤오미라던가 이런 화웨이를 쓰면서 삼성 핸드폰을 완전히 죽여버렸다고. 이게 중국인들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 2년 먹고 살고 끝내자는 소리에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따라왔던 격차가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의 기술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 한국 있으면서 중국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중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국익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 2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년 정도를 현재 대한민국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반중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아무리 중국이 어떤 대륙이 넓고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중국한테 다 기술들을 다 유출시켜줘 버리고 그걸 통해서 중국은 산업화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우리랑 공생 관계를 가지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안 하죠. 그 작은 시장이니까요. 네. 굳이 대한민국에다가 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13억 시장은 사실은 허수예요. 중국에서 소비가 가능한 유효 소비 인구는 1억 5천 정도라고 1억 5천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보다 조금 커요. 네. 조금 큰 거고 그 나머지 12억 인구가 쓰는 제품들은요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그 서민들이 쓰는 제품 우리가 안 만들어요. 어차피 우리 경제랑 아무런 연이 없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사는 층은 딱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말한 13억의 인구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1억 5천의 시장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거기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거기 한국이 만들어낸 것이 만약에 그 중국에 수출됐을 때 고작 1억 몇천밖에 수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단가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반드시 그 중국 내 국유 기업과 국유 기업과 같이 합작 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그 단가나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소수의 그 1억 몇천밖에 그 우리가 그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인구 1억의 일본 시장을 진출할 때에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법에 의거해서 수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품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마케팅, 제품 경쟁이에요. 미국 쪽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국 시장 내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의 제품이라든가 마케팅 여기에서 밀렸기 때문에 포드 같은 자동차가 지금 밀려버린 거라고.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지만 그런데 중국의 1억 5천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좀 게임의 룰이 달라요. 왜냐면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결정을 해요.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결정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이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유효 소비 인구가 아닌 12억의 인구를 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을 이전시켜줘 버리게 되면은 똑같은 제품이면 중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억 5천의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으로 가요. 왜냐?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대다수의 중국 서민들이 잘 살지 못하게 할 거니까. 왜? 그게 중국의 힘이에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제조업 시장을 먹는데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은 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인민들은요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던 거예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생기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새로운 신규 시장을 찾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해외 법인을 옮긴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네 중국 인민들을 계속 못 사는 상태로 유지하게 하면은 돼요. 그럼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되게 유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1억 5천이라는 유효 소비 인구를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한다? 계속 선진국의 기술을 훔쳐와서 거기다가 중국의 저임권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1억 시장을 계속 방어하는 거라고. 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는 방어용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이 중국을 넘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 지역 국가의 시장까지도 타격을 주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중국 애들의 그 공산주의형 자본주의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절대 기술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원래 중국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라죠. 왜냐? 중국 공산당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자신의 통치와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국 인민들의 가난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지만 어떤 그 수뇌부들의 권력과 어떤 그 경제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10%의 소수 지배층을 위해서 90%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산업화가 돼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막 해도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부자, 중산층, 뭐 서민, 근데 서민이라 하더라도 꽤 먹고 살 수 있는 서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엘리트층 거지. 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더 커져도 이 돈이 서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초엘리트층한테만 돈이 계속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요. 그 중국의 불멸의 뭐 8대 저기 뭐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8대 뭐 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불멸의 8대 원로 해가지고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단어처럼 느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8대 원로로 들어가 있고 결국에 모든 것들은 다 그 세습되어지는 예, 모든 것들이 다 세습되어지고 자기 뭐 권력과 어떤 이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 후손한테만 넘겨주는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또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세습적인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중국 공산당이 이거 유학생들 오면 뭐 해라 뭐 하고 시킨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뭐 그간다고 해서 뭐 이권이나 뭐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콘돔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결국엔 역대 그런 특히 이제 이 좌파 정부들이 특히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특히 이 시기에 그렇다 따지면은 2003년도가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때 즈음에 특히 우리의 어떤 국내 되게 좋은 기술들을 중국한테 너무나 많이 줘버렸다. 그 결과 중국은 되게 많이 부흥을 할 수 있었고 우리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이나 이런 선진국의 기술들을 많이 훔쳐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파이를 이렇게 많이 늘린 다음에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흡수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모양새는 좀 이렇게 거기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으로 샌드위치가 돼버린다. 그렇죠. 경제적 샌드위치가 돼버리면은 그것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경우에 더 이상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가버릴 수가 있다. 당연하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시진핑이 왜 개새끼인가? 시진핑 뭐 그냥 중국의 지도자 아닌가? 시진핑이 왜 그렇길래 시진핑이 왜 개새끼 취급까지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시진핑은 일단 중화민족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외에는 아무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미국도 패권주의 국가고 중국도 패권주의 국가예요. 근데 미국 애들이 패권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미국에 와서 살아봐. 그러면 너희 나라보다 훨씬 기회도 많고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물론 미국도 이제 너무 좀 커져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이제 기회는 점점 줄고 있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서 늘 얘기했던 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패권 국가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국몽이야. 뭐 얘기하면 차이니스 드림이에요. 근데 이 차이니스 드림에 뭐가 있느냐? 미국은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 쪽 없죠? 미국은 그냥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민 국가예요. 따라서 미국은 민족 국가가 아니라 그냥 국민 국가입니다. 그냥 국민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본떠서 중국몽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말한 건 뭐냐? 중화민족주의였어. 그래서 똑같이 드림인데 꿈인데 미국의 꿈은 뭐다? 모든 세계인들이요 미국에 와서 부자가 되라는 말이고 중국이 말하는 꿈은 오직 우리 중화민족만이 최고가 된다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정말 심각한 차이죠. 이거 달러 얘기가. 그래서 보세요. 1대1로를 만들 때 이 1대1로에 중국 외에 뭐가 고려돼 있어? 오로지 중국의 이익만 고려되고 그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나라의 어떤 지역적 이익이라던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정치인들한테 뇌물 갖다 줘서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거. 요거 외에는 그냥 그 지역 국가 국민들은 중국 국민들, 인민들처럼 노예화시키는 거라고. 왜? 중화민족주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자는 말을 하고 있으나 현재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지금 다 1대1로에 대해서 다 계획들을 다 철회시키고 예, 그렇게 실패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1대1로 같이 한던 국가가 저 부채 국가 됐잖아요. 예. 누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채무를 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해서 그 나라들이 뭐 너희들 과거에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당했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럼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그래요? 아니죠. 야, 빚 못 갚어? 땅 내놔.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결국엔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알고 그만큼의 어떤 자본을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빚을 못 갚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용권, 특히 뭐 항만이라든지 그렇죠. 뭐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중국이 자기가 뺏어버리는. 그러니까 스리랑카나 몰디브 같은 데서 그냥 뺏어가 강탈해버리잖아요. 그냥 야, 빚 못 갚지? 이거 내가 가져간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영국도 청나라를 박살내던 시기에 홍콩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99년 조차했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강탈해 가려고 하는 거라고. 이게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거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글쎄요, 미국의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모습까지는 저는 이렇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때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보통 미국의 패권주의를 소프트 파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후발주자로 근대화 강대국이 되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하려고 보니까 영국 프랑스가 다 먹었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조선이라든가 대만을 점령할 때 우리는 쟤네들과는 다른 좀 더 우월한 품위 있는 식민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좀 잘해줬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다음에 세계 패권 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때 얘네들이 내세웠던 게 뭐냐? 우리는 브리티시 코로니얼리즘, 그러니까 영국식 식민주의와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는 부드럽게 나간다예요. 그러니까 영국식 식민지주의는 뭐냐? 지금의 중국 애들하고 똑같아요. 점령하고 빼앗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조차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같은 식민주의는 안 하겠다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미국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내용을 요구를 하면은 그래도 내하고 따르고 한미 군사 동맹을 유지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산업화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캔디를 주는 거야. 예, 공장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먹고 살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이 야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왼쪽 가는 거예요. 왜?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패권 국가 맞는데 우리의 패권은 소프트 파워다. 왜? 과거의 대영 제국처럼 인도의 세포의 양장처럼 마구마구 쥐어짜 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거를 나눠준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권 국가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고자 했다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더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보다 더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미국의 제국주의는 나쁘다.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제국주의, 꿈꾸는 제국주의의 방식은 과거 대영 제국의 방식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패권주의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중국을 따라야 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지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 못 하잖아. 게다가 정말 너무 이해 못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나 한 것 때문에 사드 배치 같은 거 하나 했을 때는 우리의 경제를 박살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이런 국가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얽히게 됐을 경우엔 이제는 완전히 미국과 손을 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과 손을 떼고서 완전히 우리는 중국과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인데 중국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완전히 중국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냥 한 방에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렇죠. 굉장히 중국식 이런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정체민은 중국인인가 봐요. 미세먼지도 중국 때문이라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미세먼지가 누구 탓이야 지금 도대체? 고등어를 구워서 뭐 그렇게 된 건가요? 그죠. 박원순 시장의 말대로 고등어와 서민들이 돈이 없어서 산 중고 경유차. 따라서 서민들이 운전하는 택시가 다 용달차, 경유차를 다 뺏어버려요. 그렇죠? 타지 못하게. 그리고 고등어 먹지 마라. 왜 고등어를 못 먹어?
이게 결국 좌파들의 정책이죠. 아니 세상에 이런 핑계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중국에서조차 얘기하자. 중국에서조차.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이 뇌 구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빨갱이는 그냥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제거의 대상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이런 헛소리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께서는 한중 그런 오염 이런 쪽에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MOU들이 있어요. 거기에 문서들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중국조차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이 중국과 아니다. 고등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어떻게 쉴드를 찾을 수가 있지? 네. 어쨌든 중국이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건 이게 잘 봐야 돼요. 뭘 통화하자 그래. 그냥 너 혼자말 벽에다 대고 얘기해. 벽에다 대고. 나는 중국인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얘기하려니까 중국인들한테 찌아요 중고 이런 거 해. 나는 안 하니까. 정채민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초대한 그런 분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런 주제하고 사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잠깐은 아직은 거기 탈퇴를 시키지 않고 일단 두겠습니다. 이 방송은 장채민님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제가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박사님의 관점을 들어보기 위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방출은 좀 참고 내버려 둘 테니까요. 듣고 싶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방금까지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에 대해서 왜 그가 개새끼인가 이런 부분에서 짧게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시진핑은 2017년도에 지금 권력을 연장할 수 있는 헌법을 그렇게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재 타도라고 외치는 한국의 어떤 이 좌파들은 전혀 분노하지 않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참 생각보다 그럼 이런 좌파들을 친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친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1대1을 통해서도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나라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수탈해가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화웨이니 뭐니 이런 케이블까지 깔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그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밸런스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정도잖아요. 이런 존재 자체를 욕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의 4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하지 않고 오직 일본만을 비판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부산항에 일본 페리가 들어오는 걸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페리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했다니까 쌤통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요즘 우리나라 여론이 그러고 있어요. 야, 안 받길 정말 잘했다. 우리가 반일 캠페인 덕택에 한국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 얘기하면서 일본 애들이 지금 페리에 가둬놨는데 자꾸 병이 확산되니까 일본 애들 봐라 병신 같은 놈들. 제대로 관리 못해서 우왕좌구나 헤헤헤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오는 34척의 배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려움을 우리가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니, 일본의 인권은 안 되고 중국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막 이렇게 퍼지니까 중국, 안타까워요. 중국 사람들 많은 쾌유를 바랍니다. 하다가 일본 쪽에서 막 들으니까 헤헤거리는 거야. 일본 정부 대응 제대로 못하고 병신같이 자꾸 확진자 늘고 있습니다. 에이 병신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이거에 수천 배.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완전히 4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죠. 중국은 이웃 국가. 결국 이것에 모조리 다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한 번쯤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까지 지지했었던 그런 정치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한 번쯤 의심해보고
반대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안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요 우리가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대 진영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거기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